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고구려 왕들 중에 가장 미스테리한 그러한 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태조왕입니다. 태조왕. 이 태조왕의 여러가지 그 의문점 중에 오늘 그 간추려 가지고 세 가지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태조왕이 언제 왕이 됐냐? 서기 53년입니다. 11월에 두로라는 이 모본 왕의 채측근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모본 왕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두로는 이제 모본 사람으로서 모본 왕을 모시는 측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두로한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모본 왕이 포악한 짓을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있으니까 이는 백성의 원수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가 두로가 모본 왕을 처치하라. 이래서 이제 칼로 모본 왕을 죽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태조대왕이 왕이 되는데, 태조대왕의 이름은 궁이었답니다. 어렸을 때는 이제 어수라고도 이제 불리웠다는 거죠.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라는 사람이 아버지라는 거야. 유리왕의 아들이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어머니 태우는 부여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태조왕의 아버지는 유리왕의 아들, 그 다음에 어머니는 부여 사람. 그러니까 모본왕이 돌아가셨을 때 태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본왕에 태자가 있었습니다. 이태자라고 있었어요. 이 태자가 못나고 어리석어 가지고 나라를 맡기기에 부족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여기서 말하는 백성들이 누굴까요? 태조왕을 왕으로 밀어 올렸던 세력이죠. 궁을 환영하며 모본왕의 임금으로 세웠답니다. 근데 웃긴 게 이때 태조왕의 나이 7세. 아니 어린아이를 왕에 올렸어. 아 참. 그러니까 이 태조왕이 너무 어리니까 태후가 수렴 청정을 했답니다. 와, 이때 수렴 청정이 있었나, 이런 제도가? 어쨌든 뭐 기록이 있으니까 이랬답니다. 이래가지고 태조왕이 이제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한 점이요, 이 모본왕한테 이태자가 있었잖아. 태자가 있었단 말이야. 고대에서 태자가 다음 왕위를 세습하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이 태자가 못나고 어리석었대. 그러니까 못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태조왕이 왕이 된 거야. 7살짜리가. 좀 웃기지 않습니까? 아니 고대에서 못나고 어리석던, 뭐 자질이 부족하던 무조건 왕이 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 이 태자가 나이가 어렸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다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지만 못나고 어리석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태자가 왕이 될 수 없다? 이건 아닌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 태자가 못나고 어리석어 가지고 왕으로 세운 사람이 7살짜리 아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또 이상한 점이 있어요. 자, 태조왕의 어머니가 태조왕의 나이가 어리다고 해가지고 수렴 청정을 했다는 거야. 고대에서 이런 제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웃긴 게 이때 태조왕의 아버지가 생존해 있었단 말이죠. 왜 아버지가 왕이 안 된 거야? 웃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수렴 청정한 것도 이상한데 아버지가 생존해 있으면서도 7살짜리 아이를 왕이 앉혔다? 너무 이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태조왕이 왕이 될 때까지 별다른 잡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고구려 내에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 태조왕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 태조왕 아버지의 출신입니다.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과연 그게 맞는 건지, 이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태조왕의 나이예요. 나이 119세 죽었거든요. 그 다음에 태조왕이 최초로 여태까지 고구려는 부자 상속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태조왕이 형제 상속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이 태조왕의 아버지 유리왕의 아들이었는지 이전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고요. 그러니까 서기 53년에 이제 유리왕의 아들 고추가 제사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조왕이 유리왕의 아들이었어. 근데 서기 132년에 이제 이 태조왕의 친동생인 수성이 이제 역모를 꾸밀 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초기에 모본왕이 돌아가셨을 때 태자가 불초해가지고 여러 신하들이 왕자 제사를 임금으로 세우려고 했다는 겁니다. 왕자, 이게 중요합니다. 왕자였다는 거야, 신분이. 응? 그러면 유리왕의 아들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왕자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왕자 제사가 내가 늙어가지고 아들에게 양보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늙어가지고 아니 병이 들어서, 만약에 병이 들었다면 7살짜리 아들한테 양보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아니고 단지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아들한테 양보를 했다? 좀 웃긴데 이때 제사의 신분이 왕자였다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왕자. 자, 이렇게 되면은 유리왕의 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유리왕 때 그 유리왕의 아들들의 기록이 있잖아요. 이들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과연 제사라는 인물이 나왔을까요? 먼저 첫째 아들인 도절태자가 있었어요. 도절태자. 근데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 다음에 해명태자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 해명태자는 유리명한테 이제 자살하라는 권유를 받고 자살을 했죠.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록이 나오는 여진왕자가 있었어요. 여진왕자. 좀 색다른 왕자인데 이 여진왕자는 또 물에 빠져 죽었어요. 다 죽었어. 그리고 왕이 된 사람 있잖아. 유리왕의 아들로서 대무신왕입니다. 이렇게 기록상으로는 유리왕의 아들은 4명입니다. 제사는 없어요. 이거 어찌 된 겁니까?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왕자라 그랬어. 그렇다면 누구의 왕자였다는 거야? 유리왕의 왕자는 아니잖아. 지금 기록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기록상으로 특이한 게 한 가지 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추정될 만한 기록이 있어요. 뭐냐면 서기 10년에 이제 유리왕이 두곡이라는 지역에다가 이궁을 짓습니다. 이궁이라는 건 뭡니까? 보통은 이제 후실, 첩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후실을 뒀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서기 18년에 4월이에요. 왕자 여진이 물에 빠져 죽었답니다. 아니 어떻게 물에 빠져 죽어 왕자가. 어쨌든 4월이에요. 근데 7월에 유리왕이 두곡으로 행차를 해가지고 10월에 거기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여진 왕자의 죽음과 이 유리왕이 이제 두곡으로 가서 죽었다는 거랑 뭔가 좀 매치가 되지 않습니까? 좀 상심해가지고.
여진 왕자가 죽었기 때문에 상심해가지고 두국으로 갔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론이 되는데, 이 기록밖에 없어.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추정될 만한 기록은요. 근데 이것도 왕자 여진이 가장 이 유리왕의 아들이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나타내고 있잖아요. 이 기록은 이것밖에 없어요. 다른 여타, 그러니까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추정될 만한 기록이 전혀 없어. 전혀 추정할 만한 기록이. 그리고 이때 만약에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유리왕의 아들이라면 이때 태어났을 거라고, 서기 10년에. 그렇다면 이제 뭐 태조왕한테 이제 왕위를 양보할 때 자신이 늙었다 그랬어. 그 말은 얼추 맞더라고. 왜냐하면 계산해 보면 서기 10년에 만약에 태어났다고 치면은 한 60세 전후가 됩니다. 이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 나이가. 그럼 얼추 맞잖아. 이때 태어났어요. 만약에 이거는 맞는데, 전혀 뭐 이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유리왕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만한 그런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유리왕의 아들이 아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왕자라고 해서 왕자. 그렇다는 거는 이 태조왕의 아버지는 무조건적으로 왕족이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유리왕의 아들은 아니지만 이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는 무조건 왕족이었다는 거죠. 이 부여나 고구려는요, 천재의 아들, 늘만이 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왕족만이 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이 태조왕의 나이 문제예요. 나이. 서기 165년 태조대왕이 별궁에서 돌아가셨는데 나이가 119세. 물론 생물학적으로는 119세까지 살 수는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올라온 최장수 여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프랑스 여자인데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사람입니다. 언제 죽었냐? 122세에 죽었다는 거야. 와, 최고의 기록이야. 122세. 그러니까 태조왕이 119세 죽었다. 이게 말이 되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119세까지 살 수는 있지만 일반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대에서. 현대도 아니고 고대에서 119세까지 살았다. 이거는 상식에 어긋난다는 거죠. 일반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특수할 때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더욱이 이 태조왕은 평민이야. 일반적인 삶을 누린 사람이 아니라 왕이었던 사람입니다. 왕. 업무가 엄청날 거 아니야. 응? 119세, 물론 중간에 양의를 했지만 100세까지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고구려에서 오래 살았다 그래서 호가 장수라고 붙은 왕이 있잖아. 장수왕이요. 장수왕이 98세까지 살아가지고 장수왕이랑 호를 붙였단 말이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태조왕이 119세까지 살았어. 왕으로서는 가장 오래 살았단 말이야. 그러면 태조왕한테 장수왕의 호를 붙여야지. 왜 98세까지 산 사람한테 장수왕이라고 호를 붙여갔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의 문제야. 119세. 과연 태조왕이 119세까지 살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 태조왕의 통치 기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제 그 단서가 될 만한 그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서기 77년부터 서기 98년까지 21년간의 통치 기록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통치 기록이 없어요. 21년 동안. 물론 어느 정도 통치 기간이 빠질 수는 있습니다. 뭐 한 일이 없거나 기록상으로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21년이란 엄청난 그 시간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근초고왕도 한 10몇 년 동안 빠져 있었죠. 근데 근초고왕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근초고왕은 성장해서 왕이 된 사람이고, 이 태조왕은 나이 어린 7세의 왕이 됐다는 겁니다. 다릅니다. 상황이. 그죠? 그래서 이 21년, 빠진 21년을 제가 임의대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어떤 계산이냐면, 그러니까 태조왕이 즉위한 연도가 서기 53년이잖아요. 여기다가 21년을 더해봤습니다. 합쳐봤어요. 그러면 서기 74년엔 태조왕이 즉위한 거가 되는 거죠. 74년에. 이때 서기 74년에 태조왕의 나이가 7세였으니까 출생이 서기 67년이 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왜 이런 계산을 제가 하게 됐냐면, 이 태조왕의 친동생인 수성이 서기 70년 출생입니다. 아시겠죠? 서기 70년에 출생을 한 거야, 친동생이. 그렇다면 이 태조왕이 이 계산법으로 서기 67년 출생이라면 상식선 안으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태조왕이 태어나고 3년 후에 수성이 태어난 겁니다. 이렇게 돼야만 말이 맞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태조왕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런 계산법으로 따져보면 98세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선 안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 통치 기록 빠진 21년을 합해야 된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 태조왕의 나이 때문에 이상한 가설이 존재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태조왕의 아버지 제사가 왕이었다는 가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너무 나이가 어렸으니까. 근데 이 태조왕의 아버지가 언제 죽었는지, 만약에 이 태조왕의 아버지가 왕이었다면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나와야 되는데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태조왕의 아버지는 왕이 된 적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그 가설은 뭐냐면, 이런 계산법에서 태조왕이 이제 서기 74년에 즉위했다고 저는 이제 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딜레마가 생기냐면, 모본왕이 서기 74년에 죽어야 돼. 근데 모본왕은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땐 서기 53년에 죽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그럼 맞지가 않잖아. 모본왕은 서기 74년까지 살아 있어야 돼. 그죠? 근데 왜 제가 이 모본왕이 서기 74년에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모본왕의 태자가 있었잖아요. 익태자라고 있었어요. 익태자. 근데 익태자가 이제 그 만약에 이제 그런 기록들이 많잖아요. 뭐냐면, 태자가 나이가 어려서 다른 왕이 이제 왕위를 계승한 적이 많잖아요, 기록상으로. 근데 이 익태자는 특별하게도 못나고 어리석어서 왕이 안 된 거야. 근데 여기서 자, 모본왕의 익태자가 못나고 어리석었다. 근데 나이가 안 나와. 뭐 나이가 어린다. 이거 이렇다는 거는요, 못나고 어리석었다는 얘기는 곧 뭡니까? 어리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어느 정도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익태자가. 여기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본왕이 서기 74년까지 왕위에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시겠죠? 좀 제가 생각할 때도 조금 뭐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추론입니다. 추론. 왜냐하면 이 태조왕의 나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역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이런 추론을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모본왕은 서기 74년까지 생존해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이 태조왕의 나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의문점인데, 고구려 최초로 이 태조왕이 부자 상속에서 형제 상속을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서기 146년에 태조왕이 이제 친동생인 수성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너무 늙어가지고 모든 일에 권태를 느껴. 하늘의 운수가 너의 몸에 있고, 게다가 네가 안으로는 국정에 참여하고 밖으로는 군사를 총괄해가지고 오랫동안 사직의 공로를 쌓았다. 그래가지고 신하와 백성들의 바람을 채워주었으니 이제 너는 왕위에 올라 영원히 경사를 누릴 것이다. 그러니까 친동생인 수성한테 왕위를 물려준 겁니다. 양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별궁으로 물러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수성 차대왕이 왕이 되는데 친동생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태조왕이 자기 친동생인 수성한테 양위를 하고 물러나 있는데, 갑자기 이 차대왕이 이 태조왕의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터진 겁니다. 서기 148년에 차대왕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태조대왕의 맏아들이 있었네. 맏아들 막근을 죽이자 그의 동생이었던 막덕은 화가 자기에게도 연이어 미칠까 두려워가지고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다는 거야. 아니, 태조대왕이 지금 살아있잖아. 와, 아니 차대왕이 이렇게까지 심한 행동을 했을까? 어쨌든 간에 태조대왕의 맏아들이 죽은 것만큼은 사실이야. 근데 저는 이 차대왕이 죽이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태조왕한테 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었어. 근데 자기 친동생한테 양위를 했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니,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그게 관행이고 고구려의 전통이잖아. 근데 갑자기 친동생한테 물렸단 말이야.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기 121년에 사건이 터집니다. 10월에요. 태조왕이 부여의 행차에서 태후 묘의 제사를 지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후가 자기 부인인지 아니면 그 주몽왕의 어머니인지는 모르겠어. 누군지는 자세하게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자기 부인이겠죠. 부인이 부여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여가 동부여인지 아니면 그 위구태 부여인지는 자세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이게 부여의 행차에서 이제 한 달 만에 돌아왔대요. 그리고 나서 이 태조왕이 자기 친동생인 수성한테 군사와 국정에 대한 일을 통괄하게 했답니다. 와, 그러니까 모든 왕의 권력을 자기 친동생한테 이때 이미 준 거야. 서기 121년에. 121년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 태조왕의 친동생 수성이요, 한나라하고 전쟁을 대승리로 이끌었다는 겁니다.
삼국지 유지 동의전에 보면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기록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나라, 고구려의 최대의 적이었던 한나라를 물리친 최초의 사람입니다. 수수왕이. 아시겠죠? 그랬던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고구려 백성들이 얼마나 이 수성을 떠받들었겠냐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때 태조왕이 자기 자신이 왕으로서의 어떤 그 직무를 행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서기 121년에 모든 권력을 자기 친동생인 수성, 자질이 높았던, 자기보다 자질이, 왕의 자질이 더 높았던 그런 사람한테 모든 권력을 넘겨줬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걸 두고 후한세는 막 이상한 얘기를 해. 이 중국놈들은 후한세예요. 서기 121년에 궁이 죽고 아들인 수성이 왕이 올랐대. 엉망이야, 엉망. 이 중국놈들은. 아니, 수성이 아들이냐고. 친동생이지. 그러면서 이때 그 진충이라는 애가 한나라에, 전에는 궁이 뛰어나고 영리해요. 현도태수였던 요광이라는 사람이 이 태조왕을 칠 수 없었대. 그러니까 이 후한서, 이 중놈들은 막 엉망으로 이 고구려 왕들에 대한 얘기를 막 그냥 갖다가 붙인 거야. 어? 그러니까 다음 해, 그러니까 궁이 죽었을 때 다음 해 수성이 한나라의 포로들을 돌려보내줬다는 거야. 아, 참. 이런 일이 어디 있었냐고. 아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수성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이 수성이 한 일을 이 중국놈들은 이 태조왕이 했다고 생각을 했던 거야. 아시겠죠? 모든 한나라와의 전쟁은요, 이끈 사람은 수성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태조왕이 형제 상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기보다, 태조왕 자기 자신보다 뛰어났던 이 수성, 그게 이제 여론이었던 거야. 귀족이나 백성들의 여론이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기 그 아들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태조왕이 자기 친동생한테 왕위를 물려줄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한나라하고의 전쟁에서 승리를 이끈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고구려 최초로 부자 상속에서 형제 상속으로 가면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고 신대왕한테 삼국유세에 따르면 이 태조왕하고 태조왕의 친동생인 차대왕이 모두 죽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자 상속의 원칙을 깬 태조왕의 어떤 그런 불행이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오늘 그 태조왕에 대한 세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